안녕하세요. 바른행복입니다. 이전에 함께한 사는 약이다 책 소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한 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네이버 바른행복 블로그에는 사는 약이다 책 내용 중에 등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독자께서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읽고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책 속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는 약이다. 제4장 등산의 기술편.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겨울 등산 조언. 겨울 등산의 안전과 레이어링에 대하여. 추운데 산에 왜 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전방부대 높은 산에서 눈꽃을 한번 보게 된 순간 전역하면 꼭 겨울 등산을 경험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산을 좀 다녀보니 저는 겨울산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산을 즐기는 많은 사람이 겨울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겨울산은 여름산보다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3가지로 나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체온증과 낙상사고 예방에 관해서입니다. 아마도 보통 겨울산은 추워서 아주 위험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의외로 안전합니다. 겨울산에서 생명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는 저체온증입니다. 신체 활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 어떤 조건에 의해 땀이 빠르게 식으면 그 과정에서 체온을 급격히 빼앗깁니다. 추운 날씨에 체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체온이 올라 덥다고 윗옷을 벗습니다. 이때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땀이 증발하며 몸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혹은 땀에 젖은 옷이 갑자기 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젖은 옷은 마른 옷보다 무려 230배 정도 빨리 체온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에서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한순간에 저체온증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겨울 선자령에서 훈련하던 특수부대 군인들이 죽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체온증은 겨울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안전한 등산의 핵심은 땀 관리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겨울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저체온증 위험이 있습니다. 땀 관리를 잘하며 걷는 사람이 등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은 땀 관리를 잘하려 해도 날씨 때문에 저절로 땀이 나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땀 관리가 여름보다 쉽습니다. 걷는 속도를 잘 조절하면 됩니다. 최소한 몸이 흠뻑 젖을 만큼 마음껏 흘리는 어리석은 짓은 피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후덥지근하거나 땀이 난다 싶으면 상의 재킷 지퍼를 열거나 벗어서 조절합니다. 체온이 떨어져 서늘하다 싶으면 다시 입어줍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쾌적하고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젠을 꼭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한 듯하지만 겨울산에 가보면 의외로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멋진 눈꽃 산행을 기대하며 새벽에 출발해 먼 거리의 산에 도착했어도 아이젠을 챙기지 못했으면 등산하지 않습니다. 배낭을 맨 상태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 배낭은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보통 배낭 메고 넘어져 심각하게 다치는 것은 배낭 때문에 척추를 다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외에 속 장갑을 챙기거나 목에 착용하는 워머를 잊은 것처럼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고생 좀 해보며 경험으로 배우면 됩니다. 영하 10도 이상의 날씨에 준비 잘해서 산에 가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등산할 만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얼어 죽기도 힘들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와 체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극동계 날씨는 조금 다릅니다.
극동계 산행에 또 다른 재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극동계에 갈 정도면 겨울 산행 지식이 충분하고 전문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링과 등산 이류에 관해서입니다. 레이어링이란 상황에 따라 옷을 겹쳐 입는 방법입니다. 미군이 연구한 방법이 체계적이라서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겨울산에서 많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겨울산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지 위도만 보면 온대 기후에 속해 별로 춥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경험해보니 예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군이 본격적으로 레이어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지금까지 외국에서 전쟁할 때 이용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젊은 장병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신력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어링이라고 해서 어렵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되고 가끔은 상황에 맞게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땀 관리입니다. 영하 5도 정도의 날씨에 등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산은 초입부터 가파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몸이 데워지고 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이어지는 초입까지는 춥지 않을 정도로만 재킷 입고 걷다가 등산로 입구를 지나서는 약간 서늘할 정도로 겉옷을 벗는 게 좋습니다. 활기찬 마음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금세 열이 나서 서늘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만약 따뜻하게 입은 상태에서 오르기 시작한다면 곧 땀이 나서 옷을 벗게 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옷과 배낭을 걷기 좋게 세팅한 후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옷을 벗기 위해 다시 배낭을 여는 것은 귀찮습니다. 이렇게 땀 관리 때문에 입고 벗어야 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레이어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잘 말려야 합니다. 만약 피부에 난 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맨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고드름을 만져 젖게 되면 조금 지나서 손이 깨질 듯 시립니다. 바람이 분다면 더 시립니다. 그때는 손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떠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피부가 땀에 젖은 채로 찬 공기에 닿으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는 땀을 빠르게 흡수 건조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흡습 속건이라고 합니다. 면으로 된 의류를 베이스 레이어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은 땀을 잘 흡수하지만 쉽게 건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레이어가 빠르게 마르는 기능은 있어도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땀에 젖어 피부에 붙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고소네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께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망사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지 대충 상상이 될 겁니다. 망사 형태로 된 고소네이는 피부와 닿는 표면적이 훨씬 줄어듭니다. 젖은 네이에 체온을 덜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네이는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피부와 분리합니다. 고소네이 위에 얇은 베이스 레이어를 하나 더 겹쳐 입는다면 겹쳐 입은 베이스 레이어와 피부 사이에 고소네의 두께만큼 망사 구멍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 공간에 갇힌 공기가 보온 역할을 도와줍니다. 또한 고소네이는 피부에서 흡수한 땀을 겹쳐 입은 얇은 베이스 레이어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피부에 땀이 닿지 않게 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고소네이가 유용합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고소네이를 착용합니다. 여름용 고소네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가 한정적이라서 고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만드는 회사가 늘어나 예전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네이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하체는 추위를 조금 덜 타고 땀도 잘 안 납니다. 땀이 잘 안 난다면 망사 형태의 고소네이보다는 몸을 다 가려주는 울레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추운 겨울에만 얇은 울레이를 입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레이어가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움직여 데워진 몸의 체온으로 말려야 합니다. 땀을 말린다는 것은 그 땀은 어디론가 전달되고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땀은 공기 중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젖은 베이스 레이어를 공기에 노출하기 위해 그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다면 추위에 견딜 수 없습니다. 땀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베이스 레이어의 역할이라면 보온을 책임지는 것이 미드 레이어의 역할입니다. 미드 레이어는 보온 기능과 더불어 베이스 레이어가 머금은 땀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통기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기성이 있다는 것은 옷에 공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공간에 공기를 가둘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보온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또는
활동 중에 생기는 열을 적절하게 배출해서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기능에 적합한 것이 플리스 재질입니다. 플리스 재질로 만든 미드레이어가 보편적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불어온 바람이 통기성 있는 미드레이어를 뚫고 체온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땀을 말리기 위한 통기성이 오히려 보온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바람의 세기와 미드레이어의 촘촘함에 따라서 기능성과 쾌적함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수는 지역과 날씨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미드레이어는 상황에 따라 기능의 균형을 맞춰 만듭니다. 어떤 것은 통기성이 좋게, 어떤 것은 통기성을 좀 낮추고 보온이 잘 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체질에 따라 입어야 합니다. 땀이 많고 적음과 추위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지 변수에 따른 기능의 차이지 어떤 회사 제품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변수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 조절이 쉽도록 가슴 지퍼를 명치 아래까지 길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옷의 일부분만 통기성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로도 미드레이어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것입니다. 조금 귀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와 미드 레이어가 있다면 가장 겉에 입는 쉘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상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쉘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몹시 추운 날 등산할 때 또는 비가 올 때 찬바람 맞으며 능선을 탈 때가 아니면 거의 쉘을 입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미드 레이어까지만 입고 오르다가 중간에 쉬거나 정상에 도착해 체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쉘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산할 때도 체온이 잘 오르지 않으면 입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소 베이스 레이어 위에 울 베이스 레이어, 그 위에 미드 레이어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베이스 레이어의 미드 레이어, 쉘의 조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쉘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요? 쉘은 미드 레이어로 해결이 안 될 때 몸을 껍데기처럼 감싸주는 것입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찬바람이 붑니다. 이제 걸으면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는 능선길을 걷는데 세찬 바람이 통기성 좋은 미드레이어를 뚫고 들어옵니다. 걷는 활동으로 올린 체온은 의미 없어집니다. 이때는 바람을 막아서 미드레이어의 통기성 구조를 순수 보온 기능으로 바꿔줄 최종 껍데기 쉘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쉘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할지 짐작됩니다. 바람을 잘 막아주는 재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수가 될 만큼 완벽히 막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 안에 땀이 찹니다. 쾌적함이 떨어지거나 너무 춥다면 쉘 안에서 땀이 얼어버리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기성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질로 된 것을 소프트 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 긴 시간 걸어야 합니다. 이때는 소프트 쉘의 발수 기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젖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해집니다. 제가 소프트 쉘의 발수 기능만 믿고 대설주의보 발효된 날에 긴 시간 걷다가 옷이 다 젖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수 기능이 있는 하드 쉘을 입어야 합니다. 고어텍스 재킷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드 쉘입니다. 고어텍스 소재로 된 유명 회사의 하드 쉘은 비쌉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비싼 하드 쉘을 꼭 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입을 상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겨울에도 하드 쉘 입고 등산하면 땀이 차고 더워서 불편합니다. 고어텍스는 방수가 되며 땀도 배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입어보면 별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등산을 좋아해도 하드쉘을 입어야 할 정도로 눈비가 올 때 산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빗속을 하드쉘 입고 걷는 느낌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드쉘보다는 소프트쉘이 더 유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에 대비할 수단이 필요하다면 미드레이어나 소프트쉘 위에 얇은 레인 재킷을 입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하드쉘을 삽니다. 저 역시도 가끔은 두리번거립니다. 그 이유는 등산복 회사가 하드쉘을 참 이쁘게 잘 만듭니다. 하드쉘은 등산하며 착용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디자인 이뻐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만드나 봅니다. 캠핑이나 여행할 때 또는 산책할 때 입기 좋습니다. 그러나 등산이 목적이라면 소프트쉘에 더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레이어링은 원리만 알면 됩니다. 감성이 아닌 기능성이 목적이라면 새로 나온 무슨 옷이 어떻다는 그런 정보를 굳이 찾아다니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비싼 옷이라도 다른 옷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옷이 있어 산다고 해도 자신의 등산 스타일에 적합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패딩 재킷입니다. 오리털이나 거위털로 충전한 패딩 재킷은 언제 입을까요? 정상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며 일출을 기다리거나 또는 식사할 때처럼 활동 없이 머물 때 입습니다.
하드쉘도 걸을 때는 후덥지근해서 못 입는데 패딩은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미드레이어까지만 입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등 한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미드레이어까지 땀으로 젖은 상태입니다. 쉘로 바람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고 패딩으로 보온해야 합니다. 젖은 미드레이어 위에 바로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을 입어도 될까요? 물론 안 될 것은 없지만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유는 미드레이어의 땀이 패딩의 털로 전달되어 적신다는 것입니다. 오리털, 거위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가볍고 압축하면 부피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적게 되면 보온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소재가 합성 충전재 패딩입니다. 쉽게 말해서 털 대신 솜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합성 충전재 패딩은 젖어도 보온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압축해도 부피가 크게 줄지 않고 무게도 털보다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젖은 미드레이어를 벗고 그 위에 패딩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패딩을 입었을 때 따뜻해지는 원리는 체온을 잘 보존해서 보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패딩을 입었어도 안에 많이 젖은 옷을 껴입은 상태라면 체온을 기반으로 패딩 안을 따뜻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보다는 비싼 패딩이 아까워서 땀에 젖은 옷 위에 입지 않습니다. 비싼 패딩에 땀 냄새가 배면 세탁해야 합니다. TV에서 본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패딩은 물 세탁하면 안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도 좋을 게 없다고 합니다. 패딩은 충전된 털이 젖지 않도록 더러워진 부분만 빠르게 부분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리나 거위는 부리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털을 고르며 관리합니다. 털에 바른 기름 때문에 발수 기능이 생겨 보온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털을 채집해서 세탁한 후 패딩 재킷을 만듭니다. 이때 털을 고르며 발라두었던 기름이 다 사라져서 다시 기름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패딩을 세탁하면 털에 가공한 기름칠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탁 후에 보온 성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세탁소에서는 발수 가공을 하기도 한다던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저도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어링 원리에 좀 맞지 않아도 땀에 젖은 옷 위에 얇은 방수 재킷을 입고 그 위에 패딩을 입기도 합니다. 최대한 패딩이 땀에 젖어 오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착용합니다. 그래도 식사하는 시간 정도는 충분히 보온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용 패딩은 압축이 잘 되어 작은 부피로 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벼워야 하므로 적은 양으로도 크게 부풀어 보온 효과가 좋아야 합니다. 등산용 패딩이 비싼 이유는 그런 기능에 적합하게 필파워 높은 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옷의 겉과 속의 재질도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는 최대한 가벼운 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서 배낭 무게의 압박이 그리 심하지 않다면 굳이 너무 비싼 패딩을 살 필요 또한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입는 패딩으로도 충분합니다. 필파워가 낮아 충전량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압축해도 부피가 크고 조금 더 무겁다는 것뿐입니다. 무게의 압박이 심하지 않은 등산에서는 사용할 만합니다. 하드쉘과 패딩을 타운용으로 같이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베이스 레이어와 미드 레이어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험 많은 어느 등산 유튜버가 말하길 자신은 겨울산에서 두껍게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에 입는 레이어링을 보여주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얇게 입을 수 있는 이유는 걷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몸에서 발생하는 체온으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버뿐만 아니라 겨울산을 즐기는 많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 말은 등산 중에 패딩을 안 입을 수도 있고 입어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싼 고어텍스 재킷과 마찬가지로 패딩에도 큰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추운 한겨울 신년 일출 산행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며 한자리에 30분 정도 서 있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빵빵한 비싼 패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바람만 막을 용도의 저렴한 하드쉘과 그 안에 경량 패딩, 미드레이어, 베이스 레이어에 핫팩이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백패킹 용도로 빵빵하고 좋은 비싼 패딩을 가지고 있지만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등산에만 가져갑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단지 등산이 목적이라면 유명 브랜드의 비싼 패딩을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 항상 비상보온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지 않을 두꺼운 패딩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등산하는 코스에 맞는 자신만의 대책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핸드폰 배터리는 쉽게 방전됩니다. 그래서 작은 보온팩에 핸드폰 배터리와 얼며 난되는 것을 함께 넣어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는 자라는 산과 비상시에 구조받기 쉬운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립공원 산들이 적당합니다. 정해진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겨울산의 숨겨진 위험함에 관해서입니다. 숨겨졌다는 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상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겨울산의 숨겨진 위험함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나 한파경보가 떨어질 만큼 추운 날에는 가보지 않은 산은 안 가면 됩니다. 즉, 너무 혹독한 날씨는 피하고 무모한 산행을 하지 않으면 겨울산의 숨겨진 위험함을 굳이 체험으로 알게 되는 불필요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등산 후기에 4편의 겨울 등산 후기를 올려놓았습니다. 특별히 겨울 등산 후기 위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함과 동시에 필자가 직접 겪은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간접 경험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눈꽃은 산이 높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눈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산이 높은 것은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눈꽃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많으니 무리한 산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산을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산은 겨울산이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선글라스가 필요할까요? 맑은 날 눈꽃을 보러 간다면 꼭 필요합니다. 햇빛이 쌓인 눈에 반사되어 눈알이 따갑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떤 유명 유튜버가 등산 중에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따가워서 내거머를 눈까지 가려봤는데 걸을 수 있을 만큼은 앞이 보여서 그 상태로 하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역시 비싼 것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저렴하고 렌즈가 큰 일반 안경테에 렌즈만 선글라스용으로 맞추면 됩니다. 렌즈가 굴곡진 디자인의 스포츠 선글라스는 시야가 왜곡돼 보여 오히려 울퉁불퉁한 등산로에서 걷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4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눔을 실천할 때 등산의 기술 25년간 배운 것을 나눈다. 3장에서 제가 하는 등산을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등산을 만들 수 있게 그 기술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4장에서는 명상에 관한 부분과 등산에 실제 활용되는 스틱 사용법, 무릎 관리법, 허리 관리법, 그리고 행동식 먹는 법, 등산화에 관한 이야기, 특히 겨울 등산복 레이어링 부분은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산이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산을 좀 해보시면은 겨울산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산을 한번 즐겨보시라는 마음에 등산복 레이어링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만 읽게 되면은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5장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5장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겨울산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위험함을 생생한 등산 후기로 전한다. 제 5장에는 6개의 등산 후기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4개가 겨울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겨울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나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겨울 등산을 즐겨보시고 그리고 또 겨울 등산에 관한 위험함을 제가 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제 5장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기의 목적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겨울산의 숨겨진 위험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 5장 등산 후기에서는 필자가 의도한 순서대로 겨울 산행을 여러 편 소개하였습니다. 극동계 설악산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이 넘쳐 무모함으로 변했던 소백산 어이곡 한종주, 위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한라산 눈꽃 산행, 평소 쉬웠던 산이라도 만만하게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영하 21도 대설주의보 소백산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독자께서 겨울산과 친숙해져
멋진 눈꽃 산행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위험한 상황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항상 안전에 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겨울산을 즐길 기원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